추모 행렬은 시진핑에 대한 반대 행위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리커창의 업적을 얘기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리커창이 지금 총리로 사망한 것을 추모하는 행렬은 표면적으로는 리커창에 대한 추모지만 실질적인 의미, 내재된 의미는 시진핑에 대한 반감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지금 정책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정책 실패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빌미로 리커창의 추모에 실려서 전해지는 거다. 리커창은 단순하게 매개의 역할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가 될 만한 천안문 사태의 준한 행동은 중국에서 나오기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예, 중국의 경제 수장이었죠. 리커창 전 총리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 내 추모 열기가 뜨겁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장마비로 발생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모 열기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리커창 총리의 사망과 관련해서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장병, 사인이 심장병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뭐 어제까지는 증상이 있다가도 뭐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병명이기 때문에 심장병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또 뭐 리커창의 뭐 건강 상태를 체크해 온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전후 맥락을 봐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마 일부의 사람들은 음모론을 얘기할 것이고, 일부의 사람들은 지병이 있었든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결국은 이 시점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사실 리커창은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 뭐 관상동맥 우회술인가 뭐 그런 병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해지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수술은 잘 됐겠죠.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보통 건강을 특별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각 등급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7등급, 그리고 그 밑에 보통 한두 개는 예비로 남겨놓는 것들이 있는데, 17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정국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준한 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보통 정치국 상무위원 과거에는 9사람, 지금 뭐 6사람, 7사람 정도가 이제 그 대우를 받고, 그리고 원로들은 그것보다 좀 밑에 그 이제 부정국급이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성급이 되고요, 부성급이 되고, 네. 여러 가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다 일정한 의료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첫 번째 26일 날 오후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후에 지금 있는 곳에서 병원까지 이송을 하는 과정에 상해는 의료시설이 적어도 북경에 준한 수준이 됩니다. 굉장히 중국에서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의료 수준이 높은 데인데, 리커창 총리가 응급실로 간 곳은 중산병원이라는 중국에서도 심장병 관련 치료를 가장 잘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이제 양방과 그리고 중의학을 결합한 병원인데, 보통 양방과 중의학을 이렇게 협진하는 경우에는 보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못 하니까요. 근데 그 병원에 가가지고서 한 8시간 정도 있다가 사망이 났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리고 27일 날 새벽에 사망 선고가 났습니다. 근데 희한한 사건 중에 하나는 그 보도가 바로 보도되는 과정이 너무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지도자가 죽으면요, 바로 그 사인이라든지 사망을 알리지 않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팀이 그 사람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 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번엔 뭐 심장병이니까 그건 차치해 두고서라도 사인을 발표하는데 CCTV에서는 일반 양복을 입고 나와서 했고요. 그리고 방송도 굉장히 짧게 했고, 심지어는 신화사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구탱이 조그맣게밖에 안 나옵니다. 보통 흑백으로 하고 모든 연애 프로그램은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낮은 톤에 천천히 말을 하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등소평이의 사망을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전반적인 느낌을 제가 압니다.
근데 요번에는 사고가 났고 사망을 했고 부고는 후에 발송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점은 병인을 어떤 그 병의 뭐 원인을 따져 가지고선 이해가 가능하지만 중앙 매체에서 그걸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뤘고 말았다는 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광전 총국은 누가 담당하냐? 차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차이치는 매체와 신문 그리고 미디어를 모두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시진핑 사람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진핑과 리커창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고 서로의 갈등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처리는 굉장히 그러한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리커창 전 중국 총리 사망이라는 내용의 이런 표인데요. 보면은 쭉 관직을 거쳤습니다. 특히 네. 시진핑 주석 있을 때 보면은 오랜 기간 총리를 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 리커창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전 총리가 어떤 관계였나 네. 이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둘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 개혁 개방 이후에 세 개의 계파에 의해서 정권이 서로 견제를 하고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해방, 원로들의 자녀인 태자당, 그리고 정치 엘리트들이 교육되고 육성이 되는 공산당 청년단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한 30년의 개혁 개방 시기를 지나면서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단일 혈통에서 이제 혼혈이 되는 네. 거죠. 혼혈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특성이 아주 무뎌지기 시작했는데 그 특성 중에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의 특징이 그러면은 이제는 너와 나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아주 밀접해지는 거네. 구분이 되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난 문제가 정치적인 관심도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보는 사람은 경제의 동력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부정부패의 고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은 항상 다음 지도부의 지도자들은 차차기를 미리 뽑아놓습니다. 네. 그래서 짱저민 때 시진핑이 부상이 됐고 후진타오 때 이제 시진핑이 끝나고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시진핑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기가 지금 뭐 무한정으로 연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미래 정치에 대한 우리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권력의 계승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권력의 계승자가 아니라 권력의 경쟁자들 다 지금 죽이고 있어요. 없애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한 사람에 대한 권력 집중은 계속 더 공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황제에 비유하는 거고 독재에 비유하는 체제로 갔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정확한 정견을 가지고 강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정치를 운영을 하거나 경제 운영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이 추진했던 각종의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인 생각, 뭐 정치 철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현실과의 괴리, 정책 실패로 계속 나타나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그 희생양 중에 하나가 바로 리커창이죠. 그래서 리커창과 시진핑은 원래 리커창이 국가주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리커창은 후진타오가 밀었어요. 네. 근데 리커창이 후진타오를 밀었는데 중국에서의 원로 정치 그리고 기득권층이라는 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 비록 공산당 청년단이 49년 이후 지금까지 74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 74년의 역사로서 국가를 수립했던 건국 원로들의 어떤 틀을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진핑은 슈종신의 아들이다 하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리커창은 일반 보통 공무원의 자녀거든요. 네. 리창보다는 낫습니다. 리창은 그것보다 더 못한 상황에서 이제 성장을 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공고한 세력으로 잡기에는 공천당이 약해졌다라는 거고,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천당의 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기 때문에 오히려 리커창의 백업이 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관계에서 리커창이 하나 잘못한 거는 뭐냐? 끊임없는 경쟁 구도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초반에 게임 오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게임 오버를 선도했던 하나의 정책이 바로 부정부패예요. 그래서 부정부패 사이에서 같이 박수를 치다 보니까 정적을 하나씩 없애는데, 첫 번째가 군에서 없앱니다. 중국은 당정군 삼각관계로 되어 있는데 군을 없애면서 군으로부터 충성을 받고, 국무원을 쪼개면서 거기에 이제 그 전파 총국 같은 거를 이게 선정기관이니까 당으로 옮깁니다. 외교부도 예전에 국무원 소속이었는데 그것도 당이 관리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소강 무슨 소조, 외교안보 소조 계속 당 쪽에 옮겨가니까 국무원이 약화가 됐고 총리의 역할은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감소가 됐어요. 그것을 리커창이는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패착이었고, 지금 시진핑 중심의 1인 지도 체제,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모습으로 고착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커창의 사망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리커창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못한 것은 결국은 시진핑에 대한 비난이고, 잘했다라는 것은 시진핑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을 등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일이, 그러니까 이 리커창과 시진핑의 경쟁 구도는 사실 10여 년 전에 이미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국가 주석직에 올랐고 리커창은 총리직에 올랐거든요. 근데 그 게임이 이미 10년 전에 완료됐다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총리는 국내 문제를 담당하고 경제 문제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양회를 통해 가지고선 국가 주석과 총리가 임명이 되는데, 그때 리커창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리커노믹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 경제에 대한 어떤 운영 방식에 있어서 리커창의 어떤 사상이 상당히 가미가 된 내용을 하는데, 1년 뒤에는 리커창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시진핑이 영도 소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총리의 역할을 대시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면서 리커창에는 1년짜리 총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리커창은 9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을 했지만 실상 우리한테 총리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능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능력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현재 리창이라는 총리와 비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총리는 굉장히 힘든 직입니다. 나라 살림을 다 해야 되고 경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친민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국무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 행정기관의 수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리커창 총리가 등장한 이후에 첫 번째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 국무원이 사실상은 개혁개방 이후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쥐고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해왔던 하나의 틀인데, 그 부분에서의 언론, 매체, 외교부 그리고 주요 핵심 부분을 당이 갖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국무원이 옛날보다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총리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의 총리든 친민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선 아주 면을 넓히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원자오바오라든지 아니면은 주롱지라든지 더 앞서 가게 되면은 이제 쪼온라이라는 총리. 그래서 친민적인 행보, 면을 맞댈 수 있는 면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리커창이 총리긴 했지만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9년의 임기 동안은 거의
그 존재감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오히려 가끔 나와가지고선 내가 지금 판단하는 중국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왜 지금 중앙정부 혹은 당이 짚고 넘어가지 않느냐라는 발언 정도를 한 걸 가지고 외부에서는 시진핑과 각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을 세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입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게 첨예한 반대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대대적인 양적 완화의 형태로서 경기를 부양해왔던 것이 전통적인 중국 경제의 정책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대숙 만관이라 그래가지고서 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선 그 관계 농사를 짓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짓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유를 한 것인데 그 물을 많이 붓다라는 건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다라는 건데 이 유동성이 승수 효과를 해가지고선 다시 돌아오면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이 물길이 어디로 빠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하로 빠지거나 증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길로 빠지게 되면은 돈을 뿌린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패착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정책을 지금 리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황에 대한 판단은 리커창이 굉장히 정확하게 했다. 두 번째로는 리커창은 중국의 각종 데이터에 대한 의심을 한 최초의 총리입니다. 과거의 총리들은 그런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 금융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비리가 많고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주롱지 총리인 경우에는 99개의 관을 준비해라. 마지막 하나는 내가 들어간다. 내가 금융개혁을 철저히 하겠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리커창은 들어오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라는데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표가 정확하지가 않다.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경제가 아주 활기를 펴게 되면은 전기 사용량은 늘어야 되는데 전기 사용량은 줄어들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두 번째, 중국의 국내 화물은 대부분 기차를 통해 가지고서 운행이 되는데요. 화물 운송과 관련된 물동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가 화물 물동량을 가지고 보는 지표를 내놓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은행의 신용 대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할 텐데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대출 규모는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리커창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커창은 다른 거 안 본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거 나는 일단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경제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 우리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 리오프닝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고하저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리오프닝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돼서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뭐 저는 뭐 경제 쪽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중국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볼 때 저는 아무래도 리커창 지수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다시피 이 리커창 지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거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고하저는커녕 하반기에 가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그건 그냥 우리의 심리적인 기대감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리커창 장례식 고민하는 중국 반시진핑 시위 기폭제될까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리커창 총리에 대한 이런 추모가 실제로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지, 또 시진핑 쪽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커창은 초기 1년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총리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총리의 업무를 봐왔고 그리고 국무원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시효는 불과 1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전면적인 소강사회라든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으면서 리커창의 영역을 침범해오면서 리커창이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리커창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청렴하고 친민적인 총리로서의 이미지는 있지만 행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뚜렷한 업적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문제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지속적인 경제 하락,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갈등 관계, 그리고 중국의 수출 부진, 투자의 급격한 감소, 민생의 어려움은 코로나로 이미 증명이 됐고 그러한 후과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어떤 모멘텀이 돼가지고선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거나 발화점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은 리커창의 어떤 추도 행렬이라든지 추모 행렬 그리고 추모식에 대한 통제, 규모에 대한 통제 아니면은 내용에 대한 통제, 기간에 대한 통제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인민들이 시진핑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그리고 불만을 표출하긴 할 겁니다. 이 표출은 아마 추모식에 참석하는 인원들로 그리고 그 행렬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보지만 과거에 우리가 1989년도에 후야오방이가 갑자기 사망하고 그리고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면서 6.4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미 9년이 넘게 10년이 넘게 사회적인 전반적인 통제를 너무 강화해왔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중국 정부의 압박은 될 수 있을 정도 정권을 뒤집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고민하는 거는 많지만 이 고민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에 1989년도 6월 4일 날 일어났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인민 대중의 전국적인 어떤 반대 운동이 하나의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을 이야기할 국면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나타나려면은 리커창이 10년 동안 끊임없이 시진핑과 경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초반 1년밖에 안 했으니까 그 존재가 무엇을 갖다가 리커창을 내세우고 싶어도 내세울 수 있는 건 과거 13년의 하남성의 기록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약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리커창 전 총리에 대한 이런 추모 열기가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를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중국이 성장 과정에서 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유동성의 방만한 확보였고 그걸 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푼 대부분의 돈이 부동산에 들어갔고 네. 부동산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엔진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선 이 SBS에서 중국 경제를 얘기해 왔는데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가 끊임없는 부동산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부채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부채를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성장이 담보되고 양이 위출이라 그래가지고서 내가 버는 소득에서 쓰는 돈이 항상 밑에 있으면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버는 돈은 100인데 쓰는 돈이 150이라 그러면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금융으로 간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부조리로 인해 가지고선 시진핑의 후견인 혹은 시진핑의 대오라고 얘기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를 하고 네. 아니면 숙청을 당하고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헝다와 관련돼 가지고선 지금 조사받는 정치국 상무위원급 원로를 포함해서 퇴직한 사람들 포함해서가 9명입니다. 그리고 정치국어까지 포함하면 18명이 되고요. 그리고 각 성의 국장급 이상의 간부로 하게 되면 한 600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뇌물로 쓴 헝다의 비용은 1조 6천억 위안 정도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곱하기 185 정도 하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중국이 반부패를 가지고 한
시진핑이 등장을 했지만 이 시진핑의 반부패는 결국 진정한 부패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서 활용됐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시진핑은 자기 주변에서의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총리를 맡고 있는 리창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만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던 리커창의 어떤 경제 정책 그리고 논리는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워낙 강력하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기로서 어떤 인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가정맹호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리커창 전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가 거세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며칠 동안 더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게 시진핑 주석의 어떤 통치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정책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죠. 추모 행렬은 시진핑에 대한 반대 행위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리커창의 업적을 얘기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리커창이 지금 총리로 사망한 것을 추모하는 행렬은 표면적으로는 리커창에 대한 추모지만 실질적인 의미, 내재된 의미는 시진핑에 대한 반감이라는 겁니다. 경제는 나빠졌고 민생은 안 좋아졌고 정치적인 혼란은 가중됐고 부정부패는 여전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고립도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외국인 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 21세기의 한 국가의 어떤 능력치 혹은 국가의 위상을 볼 때는 국제화라는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 잘못 들어가면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그리고 비자도 내기 힘듭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그걸 안 느끼겠냐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그걸 느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좋아지면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겠습니까? 좋아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나왔던 거고, 불만은 이미 작년 말서부터 나왔죠. 백지운동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스통차오라는 다리에 시진핑을 비난하는 문구도 있었고, 뭐 화장실에서 교실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걸 보면은 시진핑이 지금 정책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정책 실패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빌미로 리커창의 추모에 실려서 전해지는 거다. 리커창은 단순하게 매개의 역할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가 될 만한 천안문 사태의 준한 행동은 중국에서 나오기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 불만의 복판에 경제가 있다면, 중국 정부가 지금 분위기를 목격했다면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책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문 지상에서 이제 자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올 초에 중국의 블링컨이 갔어요. 미국 국무장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캐리가 갔고요. 그리고 앨런이 갔고요. 그리고 상무부 부장이 갔습니다. 장관이 갔죠. 그때 우리가 TV에 중계된 모습을 보게 되면 신하와 황제가 아련하는 모습. 시진핑은 가운데 있고 저 멀리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상원 의원 하나가 중국에 갔는데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뉴먼인가 하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갔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일종의 바디랭귀지입니다. 중국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대립각을 강하게 나설 때 우리가 한 번은 토론을 했지만 전랑 외교의 모습이 보인다.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쟁 불가피하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 대만에서 일어날까? 어디서 일어날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왕이가 26일에서 28일간에 미국을 방문했고요. 얼마 전에는 바이든도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가급적이면 시진핑과 만날 때 서로 웃는 모습으로 만나자라는 제안을 왕이가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굴 붉히는 거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럼 누가 먼저 화해 제스처, 유화적인 제스처를 썼냐? 중국이 썼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은 지금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전랑 외교, 늑대 외교와 늑대 전사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올리브 가지를 흔들면서 평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급할까 미국이 급할까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 굉장히 급하다. 급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또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전반적인 국제 환경이 중국에 이롭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 중국 내부의 문제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칭강이라는 외교부장이 사라진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리샹포라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샹산 회의라고 국방 안보 관련된 회의를 중국에서 하는데 주최 측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국방부 장관이 없어요. 공석이에요. 누가 나갈 거냐라는 거죠. 아마 중앙군사위원회 군사부위원장이 나갈 겁니다. 짱요샤라는 사람이 나갈 건데 모양새는 썩 좋지 않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중국 국내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작동이 잘 돼야 되거든요. 수출, 투자, 소비. 그 중에 하나만 잘 돼도 됩니다. 근데 수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어요. 투자, 돈 없는 서방 선진국들이 이제 투자의 여력이 떨어지니까 중국 투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를 키워야 돼서 나온 것이 쌍순환이라는 겁니다. 해외 시장도 개발하고 국내 시장도 개발해서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 아니 사람을 3년 동안 가다 놓고 경제 활동도 거의 3년을 하다시피 하지 않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기본 전제 속에 하나만 잡아도 경제가 어느 정도 굴러갈 거라고 판단했는데 세 개가 모두 안 좋습니다. 각종 지표 요즘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기저효과 때는 상당히 좋게 보이지만 전월 동기 대비로 판단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표를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라는 완전히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보게 되면은 그 기저효과가 어마어마 크게 작용해서 굉장히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월 동기 대비, 전분기 동기 대비로 하게 되면은 아마 중국의 경제 성장은 아직도 의심을 하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아직도 희망적인 뉴스라고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외적인 이러한 각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출구로 찾은 것이 바이든과 시진핑의 에이펙에서의 만남입니다. 네. 이제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가겠죠. 중국인들한테는 미국과의 관계 좋아질 거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돼야 될 것이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중국, 미국에 저항하는 미국의 각을 세우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 그래서 왕이가 첫날서부터 양일간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꺼낸 단어가 협력입니다. 언제는 협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협력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노출을 시키는 것도 그 이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중국의 위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돈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돈을 써야 되는 구석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천억의 손실이 있는데 그 9천억이 바로 1대1로를 통해서 매몰 비용으로 처리된 비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1대1로에 중국이 지원했던 국가들. 지금 하나도 살아남는 국가 없습니다. 잠비아는 파산했고요. 아르헨티나는 대출금 상환 유예라든지 아니면 절감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스리랑카는 파산을 했기 때문에 항구를 100년 동안 조차를 했고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장사를 잘해서 본전만 유지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이 매몰 비용이라는 거는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거든요. 그게 9천억 달러입니다. 3조 2천억 달러에서 국내 부실 도래하는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 거를 2조 9천억 달러를 제외하면은 2천억 달러의 여유 자금으로 9천억 달러의 1대1로로 인한 매몰 비용,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차근차근 올 겁니다. 지금은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 목을 조여오지만 이제 금융 부분으로 올 거고 국가에 대한 신용, 어떤 채권 이런 부분으로 오게 되면은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고도 성장, 지속적인 성장,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심리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항상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전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에 초두에 이제 그 예견했던 것처럼 혹은 예측했던 것처럼 이란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여전히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도 계속 이란에 참전하지 마라. 혹은 레바논의 히즈볼라나 이런 쪽에 참전을 자제하게 요청해라라는 그 약간의 푸시도 있었고요. 이란이 직접적으로 전투에 병력을 투입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아마 레바논의 히즈볼라나 시리아 민병대, 즉 이란이 소위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친시아파 혹은 친이란 파의 민병대들 수준으로서 이스라엘 북부 쪽에서 교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이란이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입한다면 그것은 정말 커다랗게 제5차 중동전쟁이 아니라 미국과의 국제전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은 지금 뻔히 잘 알아요. 지금 지중해 연안에 항모도 2대나 있고요. 또 한 대 더 파견하겠다는 그런 미국의 움직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커다랗게 리스키한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중동 문제는 극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슬로 협정도 극적이었고요. 93년에, 1993년에, 네네. 1979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도 극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 중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 중심 역할을 할 의도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국가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과연 얼마나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번 사태 이후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것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미 이스라엘과 다른 여타 아랍 국가들, 아랍에미레이트나 이집트나 바레인 이런 나라들 다 이제 그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협정을 맺기 직전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런 뜨뜻미지근한 말로만 어떤 표현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 기사를 보면요, 또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러면서 본격 대응을 경고를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상황이 뭐 전면전에 들어간 거냐 지상전에 들어간 거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이스라엘 그 병력이 지상군이 투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규모 동시다발적인 지상군 투입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지상군이 일부가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으로 지금 계속해서 공습을 퍼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자시티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나눠서 그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군의 전략이 슬라이스 하듯이, 즉 점이듯 1인치 1m 조금씩 이렇게 전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하마스를 압박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인질들 구출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전쟁과 관련된 보도는 계속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확전되느냐 아니냐라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 건 이란 반응입니다. 이란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이란이 과연 개입을 하느냐, 확전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현재까지 두고 볼 때는 이란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처음 예측했던 것처럼 별로 크게 없어 보여요. 네. 물론 말은 레드라인 넘었다, 지상군 투입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은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세계에서 혹은 국내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이란이 개입함으로써 발생될 어떤 제5차 중동전이라든지 국제전이라든지 확전 가능성은 저는 아직도 낮다고 봅니다. 다만 헤즈볼라나 아니면 시리아 민병대 같은 그 이란이 지원해주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들의 그 국지전이나 어떤 그 교전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지, 이란은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커다랗게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저는 처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실제로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신중동 전쟁기로 이란은 아슬아슬 수위 조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전에 중동 전쟁들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됐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과 비교하면. 중동 전쟁 대표적으로 뭐 1차부터 4차 중동 전쟁까지가 있었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차 중동 전쟁은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으로부터 발발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2차 중동 전쟁은 사실 팔레스타인이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또 영국,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또 이집트와 같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고요. 이제 3차 중동 전쟁이 67년에 있었죠. 6.1 전쟁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역시 이 3차 중동 전쟁도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네. 문제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 영토였던 시나이 반도와 또 가자 지구 그리고 요르단 영토였던 서한 지구 그리고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 북부의 골란 고원을 탈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토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67년 같은 해에 8월에 아랍 정상들이 이제 수도 카르툼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절대 협상 안 하겠다, 인정 안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는 없다라는 그 카르툼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4차 전쟁 같은 경우는 73년에 발발했는데요. 이때도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요르단하고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전쟁이 있었는데요. 요 73년 4차 전쟁 이후로 사실 아랍 국가들이 이제 속칭 현타가 온 거죠.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무력으로는 전쟁으로는 절대 이스라엘과 이 어떻게 승산이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 대통령이 바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 협정,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은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이스라엘과 아랍이 처음으로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분기점을 만들죠.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란이 그때까지는 개입을 1차에서 4차 전쟁까지는 개입을 안 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이란이 중동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서서히 이스라엘과 또 사우디나 여타 아랍국들의 어떤 그 영향력을 그러니까 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경쟁 상대로 부각을 하면서 네.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로 또 이란이 그 미국이 견제해야 되는 그런 세력으로 부상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를 볼 때 79년 이란 이라크 전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을 지원을 했고요. 또 79년 이란 혁명 이후까지도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이란이라는 그 국가 자체는 전 중동에서 아랍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긴장해야 되는 경쟁 상태로 항상 견제해야 되는 그런 세력이고 또 미국이 중동에서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그 오피셜 밸런서로 역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중국이 부상을 하니 이제 그 대외 정책, 즉 미국의 대외 정책의 축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옮기겠다 하면서 중동에서 조금씩 발 빼는 그런 대중동 정책을 펴면서 그렇다면 미국의 공백 상태에 있는 이 중동을 이란이 영향력이 점점 부각을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즉 이란과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예멘을 이루는 쉬아 벨트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냐 할 때 미국이 이스라엘 주축으로 해서 아랍 국가들과의 연맹을 형성함으로써 이란을 견제하자라는 지금 이 축을 세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항상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전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에 초두에 이제 그 예견했던 것처럼 혹은 예측했던 것처럼 이란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여전히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도 계속 이란에 참전하지 마라. 혹은 레바논의 히즈볼라나 이런 쪽에 참전을 자제하게 요청해라라는 그 약간의 푸시도 있었고요. 하지만 얼마 전에 발표된 보도 내용에 보면 미국 측이 이란에 직접적으로 컨택했다는 그런 사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란도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또 건드릴 그런 자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란 자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은 아닌 그런 그 노선을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선을 넘으면 이란도 더 이상 가만히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네. 어떤 레벨, 어느 수준일 거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란이 직접적으로 전투에 병력을 투입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아마 레바논의 히즈볼라나 시리아 민병대, 즉 이란이 소위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친시아파 혹은 친이란 파의 민병대들 수준으로서 이스라엘 북부 쪽에서 교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이란이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입한다면 그것은 정말 커다랗게 제5차 중동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의 국제전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은 지금 뻔히 잘 알아요. 지금 지중해 연안에 항모도 2대나 있고요. 또 한 대 더 파견을 하겠다는 그런 미국의 움직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커다랗게 리스키한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 중동 전쟁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과 예전 중동 전쟁과의 상황을 보면 별다르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팔레스타인은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었죠. 그렇다면 아랍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왔느냐? 물론 1차 전쟁 때 같이 이제 이집트나 요르단 등 5개 국가가 이스라엘 건국에 맞서서 팔레스타인 같이 함께 싸워주긴 했으나 네. 그들의 속내도 사실은 전적으로 팔레스타인 형제국을 돕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아무래도 유대인들한테 그 땅을 뺏기느니 이집트는 자기가, 요르단은 자기가라는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국도 사실은 이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큰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랍 국가들 보시면 알겠지만 말로는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휴전해야 된다, 민간인 희생 없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커다랗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랍 국가가 같이 싸워야 된다는 대의 명분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나 지금이나 팔레스타인은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그 지금 하마스라든지 아니면 서한의 자치당인 파타당 내부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한지구나 가자지구 내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 내에서도요, 하마스라든지 파타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하마스도 파타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것은 팔레스타인 평화에 커다란 문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설문조사에서 한 60% 이상, 70% 이상이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도 요원하겠지만 어렵지만 사실 어떻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팔레스타인 내부를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과연 이 화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참 앞으로 향후에 큰 갈등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마침 아랍 국가들끼리의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저희가 중동 얘기를 할 때 사우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우디 얘기가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우디는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상황인가요? 사우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의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MBS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위하면서 몇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참 첫 번째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가장 마지막으로 전제 조건을 걸었다는 게 거기에 대한 어떤 함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하마스 사태 발생하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우 중립적이지는 않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또 민간인 희생 없어야 된다, 빨리 해결돼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팔레스타인이 지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종주국이고 같은 이슬람 국가 또 아랍 국가로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행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나 그 수위가 굉장히 기대보다 못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그 전에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의 어떤 외교관계 정상화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당분간 하마스 공격 때문에 이 두 국가 간의 어떤 외교 정상화는 연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언젠가는 이 외교 정상화에 대한 다시 재개, 이 문제의 재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의 적절한 수위 조절의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우디 외무장관을 그죠?
또 파견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와 미팅을 하겠다, 만남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어떤 그 적절한 외교적인 티피컬한 수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휴전을 촉구하는 민간인 희생을 줄이자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와 이스라엘 수교 얘기도 나오고요. 이란에 대해서 이제 뭐 제재를 푸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중동의 봄이 중동 평화가 오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요원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희망을 열고 싶습니다. 이번에 오늘자로 보니까 민간인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자가 8,000명이 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014년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그 공격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측은 약 300명 조금 남짓 사망자가 있었고 가자 주민은 6,000명이 넘게 사망자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20대 1이라는 법칙이 생겼어요. 즉 이스라엘은 1 사망자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20명이 죽어야 20배가 죽어야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1,400명 이스라엘 사망자 났고요. 지금 8,000명 났는데 만약에 그 법칙이 맞다면 한 3만 명은 가자지구 주민이 사망을 해야 이 전쟁이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차원의 휴전이나 정전 요구에도 물론 뭐 서구 국가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지상군 투입을 통한 하마스의 괴멸 등을 전체적으로 지금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의 속내는 즉 최종 목적은 결국은 하마스 괴멸이지만 거기에 가자 지구를 완전히 좀 정리를 하겠다. 이번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그다음에 공습, 2단계 지상군 투입, 3단계 새 안보 정권 수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새 안보 정권 수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지난 12월, 작년 12월 새로 재집권하면서 결국은 가자 지구의 정리, 즉 가자 지구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몰아내고 가자 지구를 거의 공백 상태로 두겠다. 하마스 괴멸을 통해서 이런 상태까지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타냐후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고 나간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약간의 1%라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사태를 통해서 아마 양측이 즉 팔레스타인 측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측이나 깨달았을 거예요. 뭐냐면 위너 텍스 올 그러니까 즉 승자 독식은 없다. 어느 한편이 그들이 원하는 완전한 100%를 가져가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좀 진부하기는 한 것 같지만 오슬로 협정에서 나왔던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것을 또 같이 한번 다시 새로운 디테일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 것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신랄 같은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요, 교수님.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가 신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움직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관계된 건 아무래도 국제 경제 이런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가에 민감하잖아요. 사실 이 하마스 공격 사태 이후에 최대치로 올랐던 건 한 7, 8%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너무 염려하는 그런 어떤 유가가 폭등하거나 이런 사태로 인한 저희 국내 경제에 대한 어떤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이란이 개입을 하거나 전격적으로 뭐 그것이 제5차 중동전으로 확대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말 소위 그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뭐 $250 배럴당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치명타가 되겠죠. 아무래도 뭐 금리도 올라갈 거고 원자재 가격도 인상될 거고 유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하니까.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그런 커다란 걱정하는 그런 그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뭐 누가 알겠습니까? 중동전쟁 제4차 중동전쟁 이후죠. 아무래도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상대로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그 산유국들을 내세워서 금수 조치를 했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유가가 뭐 10배 넘게 오르는 인상하는 그런 그 오일 쇼크가 왔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석유가 무기화할 수 있다, 무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리스크, 위협 이런 것이 있어 왔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산유국은 아니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하고 그 국제 교역하는 그런 볼륨도 굉장히 작고요.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랗게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일간에서는 이제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이제 천연가스 그런 교역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집트는 2015년에 지중해에서 최대 천연가스전을 발견을 했어요. 조호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때 이후로 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자급자족을 넘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물론 뭐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스나 사이프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과 함께 그 경제 공동체, 그 천연가스 공동 협력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같이 협력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관계가 뭐 악화되지도 않고 있고 사실 이집트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집트 남부 국경인 라파 국경을 굉장히 철저하게 봉쇄하고 뭐 구호품 트럭만 들여보내는 등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집트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로 인해서 또 이집트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이집트 경제에 있어서 또 뭐 천연가스도 이집트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번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네. 수년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했어요. 수년간이라는 뭐 2년, 3년, 4년 이 정도로. 그래서 몇 개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전에 어떤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그 루틴을 볼 때 미국이나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지금은 중재로 휴전이나 정전 정도로 한 몇 개월 정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 끝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가 지상군을 일부 투입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점이듯이 조금 아마 조여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장기화가 역시 2년이나 3년 이 정도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아무래도 대선도 있고요. 물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지금 듣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사회의 시간이 갈수록 또 이스라엘의 그 공격이 더 심해질수록 또 가자 주민의 민간인의 희생이 더 급격하게 발생할수록 국제사회 여론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에서 아무래도 가자나 팔레스타인 쪽으로 기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어저께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 X 트위터죠.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냐면 국내 정보기관에서도 군 정보기관에서도 뭐 모사드에서도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어떤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야당이나 어떤 그 전신회가 그 내부에서도 비난이 있으니까 그걸 삭제를 했대요. 그 글을. 근데 그런 걸로 봐서 네타냐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멘트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네타냐후는 지금 전쟁 중인데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이후의 일을 고려하고 그 스텝을 밟고 있다. 수순을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밟고 있다. 왜냐하면 초두에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혹시 음모론도 있지 않을까 몇 %라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모사드가 모를 수 있느냐, 신베트가 모를 수 있느냐, 어떻게 CIA가 모를 수 있느냐라는 상황에서 진짜 몰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임을 이 상황이 마무리 진 다음에도 네타냐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타냐후도 너무나 잘 알겠죠. 그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발뺌을 지금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 상황을 지금 우리는 전쟁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은 앞으로 더 중심의 그 폭풍의 눈에 갈 거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 네타냐후는 이미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고 이런 발언을 치밀하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극적으로 사태가 끝날 화해를 한다든지 뭐 협정을 맺는지 해서 끝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언제나 중동 문제는 극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슬로 협정도 극적이었고요. 1993년에, 네네네. 1979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도 극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 중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 중심 역할을 할 의도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국가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과연 얼마나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번 사태 이후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것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미 이스라엘과 다른 여타 아랍 국가들, 아랍에미레이트나 이집트나 뭐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 다 이제 그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협정을 맺기 직전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런 뜨뜻미지근한 말로만 어떤 표현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영국이 하겠어요? 프랑스가 하겠어요? 독일이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현재는 유엔의 그 구테우스 사무총장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도적인 그 국제법 위반이니까 인도주의적으로 민간 희생 멈춰야 된다, 휴전해야 된다. 하지만 뭐 유엔에서 총회에서 결의안도 나왔지만 아시다시피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주축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제 생각엔 바이든 대통령은 그건 없어요. 그렇고 지금 내년 대선 때문에 이제 그 코가 석자겠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제 짧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안타깝게 있고, 약간의 이제 그 중동 전문가로서 이제 중립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언론상에 나와서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제일 희생이 큰 거는 이제 가자 민간인들이죠. 그래서 이 민간인들의 희생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 안에다 가둬두고 그 위에다 총을 막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도 이제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또 나라가 없었던 서름도 있었던 그런 공감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않을까.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보다도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사실은 이들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문제를 만든 원인을 제공한 당사국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 빼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편향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약소국의 서름이 너무나 저는 느껴져서 참 매우 안타깝고 매우 가슴이 아픈 그런. 매물 증감률이나 청약 시장이 먼저 좀 이제 시장의 이런 반응들을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9월달, 10월달 아직까지 완벽하게 서울 아파트 통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그 상승되는 그 추세가, 그 속도가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이고, 청약 시장도 8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9월에 달라진 게 이제 정부 정책 방향성 정도밖에 없는데, 9월 들어서면서는 이제 고분양가를 받아들이는 수요자들의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게 조금씩은 달라지는 모습들이 청약시장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물이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 입주 물량은 아니지만 구축들을 내놓는 속도들은 지금도 계속 빠른 상태거든요. 근데 수요자들은 대기 수요는 여전히 좀 있는 편인데, 이게 3분기 들어서면서 뭐 정부 정책이나 뭐 미국의 그 금리 방향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미세하게 바뀌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좀 이제 불안한 그 심리들이 반영이 돼서 대기 수요로 많이들 전환을 한 상태예요.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9월부터 굉장히 조금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단이 4% 후반대, 5% 가까이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경험상 보면은 대부분 소비자들이 5% 이상이 되면은 주택을 구입하는데 좀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담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라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집을 사기보다
부담보다는 이 이자 부담을 해도 이게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주택에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예 좀 최저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개발 호재가 단기적으로 있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거래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뭐 지금 같은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거래량도 주춤하고 매물은 계속해서 좀 이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수요와 공급이나 뭐 정책이나 뭐 개발 호재 이런 단편적인 것들로 가격 그 예상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뭐 미국의 기준금리 굉장히 큰 영향 미치고 있고 전쟁도 뭐 여기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분명 조심스럽고 그게 또 개인의 경제에도 아마 굉장히 체감이 됐을 겁니다. 집값에 대한 엇갈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그 위원님 보시기에 최근의 집값 동향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집값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최근 이제 전국적으로는 7월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 전환했다고 하고 서울은 좀 더 빨리 2분기부터 상승 전환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누적된 상승률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서울의 동남권 지역만 소폭 상승이고 올해 전국의 누계 그 매매 상승률은 마이너스 5%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이 굉장히 급감했다라고 하잖아요. 작년도가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추이가 좀 올라가는 듯 보여서 상승 전환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라는 게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면서 9월부터는 또 증감률이 예전과는 좀 온도차가 있어 보이게 움직이는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위원님도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뭐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먼저 선제 지표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물 증감률이나 청약 시장이 먼저 좀 이제 시장의 이런 반응들을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9월달, 10월달 아직까지 완벽하게 서울 아파트 통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그 상승되는 그 추세가 그 속도가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이고 청약 시장도 8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9월에 달라진 게 이제 정부 정책 방향성 정도밖에 없는데 9월 들어서면서는 이제 고분양가를 받아들이는 수요자들의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게 조금씩은 달라지는 모습들이 청약시장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황을 한번 짚어보죠. 먼저 매매 가격 변동률이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도표는 지금 이제 18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기가 한 3년 정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시기적으로 짚어본 그래프입니다. 일단은 뒤쪽부터 보시면 18년부터 19년까지 누적 상승률이 나타나는데 지금 18년, 19년도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큰 영향을 받았던 시기거든요. 근데 전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1.97% 정도고 서울이 6.88% 그리고 대전 정도가 눈에 띄고 대부분 지역들은 그렇게 상승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책이 뭐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 위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이제 20년도부터는 저금리 장세가 이제 펼쳐지면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국의 대부분 지역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형들이 다 같이 올라갔던 시기였는데 이때는 전국 평균이 20.29% 정도 두 개년 동안 상승을 했고 세종은 무려 41.69%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지역들이 뭐 보통 한 20%에서 30% 이상씩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서울은 오히려 7.4% 정도 상승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부분 저금리로 인해서 뭐 영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택시장에 이제 수요자로 참여를 했는데 규제 지역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규제 지역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2년도 들어서면서 고금리가 시작이 되니까 그게 또 속도가 작년 뭐 10월부터는 굉장히 빨랐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금리 하단이 5%대 정도로 굉장히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국이 다 마이너스 기록했고요. 2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이 12%, 서울도 1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8년부터 지금까지의 최종 누계를 보시면
울산과 대구는 오히려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 서울은 18년부터 23년 3분기면은 5년이 채 안 되는데 그동안 4.32% 정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정책과 뭐 금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면 금리로 인한 것들이 사실 그 시기에 거품이 좀 있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서울 같은 경우들은 최근 들어서면서 좀 상승을 빠르게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서도 또 언급을 하겠지만 공급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해 주신 표를 보면 서울이 2018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8년부터 현재까지 4% 정도 올랐다는 얘기면 지금의 가격 수준이 거의 2018년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 변동률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굉장히 좀 비싼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네. 건 사실이고 서울 안에서도 좀 편차가 많이 큽니다. 그럼 지금은 보시기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 올해 지금 소폭 올랐는데 네. 지금 그러면 예전으로 따지면 몇 년도 가격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서울은 전고점 대비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80%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사실 압구정동의 뭐 재건축 아파트 이런 데는 최고가를 지금도 갱신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뭐 평균을 보자면은 20년도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격이 좀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에 주신 자료가 매매 거래량 자료입니다. 이 거래량도 저희가 가격 전망을 할 때 많이 쓰는 자료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거래량도 언론 보도에서는 굉장히 좀 뭐 많이 늘었다라는 단어들이 눈에 띄었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 그래프 보시면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뭐 역대급 네. 거래가 안 된 시기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3분기까지를 이제 적어 놓은 거긴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거래가 증가를 한 건 사실인데 네. 지금 빨간 그 점선이 평년의 평균이거든요. 네. 평균이 7만 8천 건 정도 보통 거래가 됐는데 아직 3분기까지 했을 때 2.8만 건이기 때문에 4분기의 거래량이 굉장히 좀 주요한데 최근 10월, 9월, 10월 추이를 보면은 그 증가폭이 조금씩 축소되는 모습이 보여져서 올해가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평년 수준에는 반토막 정도 수준으로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시장의 주요 숫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공급 살펴보는 순서로 여쭤볼 텐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수요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뭐 부동산 가격은 기본은 공급과 수요잖아요. 공급이 뭐 많으면은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이런 건데 최근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매물이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 입주 물량은 아니지만 구축들을 내놓는 속도들은 지금도 계속 빠른 상태거든요. 근데 수요자들은 대기 수요는 여전히 좀 있는 편인데 이게 3분기 들어서면서 뭐 정부 정책이나 뭐 미국의 그 금리 방향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미세하게 바뀌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좀 이제 불안한 그 심리들이 반영이 돼서 대기 수요로 많이들 전환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가구 수가 전월세 수요를 결정을 한다라면 매매 수요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 플러스 여기에 투자를 좀 할 수 있을 만한 수요자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동력이.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매물을 내놓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그걸 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지 않아서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거래량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보면 지금 이제 9월 달에 3,300건이니까 전 8월보다 줄어들기는 했고요. 10월은 뭐 아직 집계 중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뭐 5월, 6월 때 최고를 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내려오는 추세거나 혹은 제자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 말이 12월이 1,000건이 안 됐거든요. 서울 네. 아파트 거래가. 네. 근데 올해 1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되면서 그게 거래가 늘어나다가 본격적으로 5월부터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최근에 9월, 10월이 아직 완전한 집계는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증가했던 속도만큼은 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인 것 같아서 앞으로 거래량은 뭐 지금 수준에서 소폭 감소하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흘러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집을
내 집 마련을 할까 생각했던 분들이 망설이는 대표적인 이유가 금리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아까 네, 금리 얘기 네. 얼핏 해주셨는데 그거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요가 주택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공급이 거의 좀 없다 보니까. 근데 수요는 소득이 지금 거의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받아서 가수를 일으켜서 집을 사야 되는 대부분의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 이게 대출 제도나 금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9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일단 사라졌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9월부터 굉장히 조금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단이 4% 후반대, 5% 가까이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경험상 보면은 대부분 소비자들이 5% 이상이 되면은 주택을 구입하는데 좀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담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라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집을 사기보다는 이 이자 부담을 해도 이게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주택에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예 좀 최저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개발 호재가 단기적으로 있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거래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뭐 지금 같은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거래량도 주춤하고 매물은 계속해서 좀 이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금리가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그 경제적 살롱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 중단된 만큼 딱 찬바람이 불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찬바람이 부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9월달 9월 26일인가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안에 한 내용 중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도 있었고, 그리고 PF에 대한 얘기나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가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좀 대표적으로 사용이 중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연착륙을 했기 때문에 이 정책도 정상화를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완화를 사실 상반기 때 대부분의 완화를 1월에 발표를 해버렸는데 그걸 9월 들어서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대체적인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씩 강화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당정회의에서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일반형을 중단한 거를 되살리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다.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굉장히 내년도 전망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변수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급도 당분간 빠르게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는 없고 내년도는. 네. 그리고 이제 소득도 계속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전망이기 때문에 이게 대출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시장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요자들이 움직이든 아니면 계속 기다리든 이렇게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상품들이 뭐 거래 절벽이 만약에 오고 계속해서 또 가격이 침체되고 그게 너무 좀 경착륙이 또 예상이 된다라면은 비슷한 상품들이 출시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뭐 거래량 늘어나면서 뭐 일부 지역들은 가격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주택 가격을 뭐 상승시키겠다라는 정책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이나 그리고 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또 그런 상품을 출시하진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면은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수요 얘기를 해봤고요. 공급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일단 공급이 신규 공급이랑 기존의 시장에 나오는 매물 공급 두 가지를 나눠서 여쭤볼 텐데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도표를 준비를 한 게 네. 하나 있을 텐데요. 네. 네, 거래량은 뭐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저 빨간색 선이 이제 매매고 네. 그리고 파란색이 전세 거래량인데 네. 거래량이나 전세나 매매나 둘 다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네. 또 최근 들어서면서는 미세하게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볼 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은 둘 다 늘어났지만 저 매물 증감에서는 굉장히 좀 차이를 보이거든요. 네.
매매 매물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매물이 좀 많은 상태고요. 반면에 전세는 소진이 되면서 전세 매물은 줄어들곤 있어서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당분간 전월세 시장은 이제 소폭 상승하는 거를 유지를 할 테고 매매 시장은 이제 저런 이유들 때문에 좀 계속해서 보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하는 근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가 되면은 매물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거래가 조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빠르게 좀 매물을 내놓고 있다. 네. 그래서 구축은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매물이 있는데 사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신축 선호 현상이 굉장히 좀 네. 심하다 보니까 네. 입주 물량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근데 21년도에도 한번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22년도 그리고 올해는 조금씩 늘어나서 30만 호 정도씩 입주가 됐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는 그게 이제 31만 호 그리고 25년도에는 23만 호 정도 이제 계속해서 감소가 됩니다. 네. 근데 평년이 한 33만 호 정도 입주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요 파란색 선이 33만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후년이 되면은 평년 수준의 10만 호 정도가 부족한 이제 입주 물량이 되고,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더 입주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랑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들이 물량이 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과 그 서울 주변 지역들의 공급 부족이 신축은 굉장히 좀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 표에서는 파란색이 수도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 네. 예, 이게 부족할 거다 요 말씀이신 거죠. 이거를 뒤쪽에 보시면 네. 인구수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한번 그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있는 입주 물량을 인구수로 그냥 나눈 비중인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 그래프인데 보시면 딱 보더라도 서울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거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인구수 대비해서 부족한 지역들의 특징이 뭔지를 좀 봤더니 그 좀 오래된 그 도시들, 대도시들, 뭐 서울이나 뭐 광역시 뭐 이런 지역들이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택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이제 구도심을 재건축 재개발해서 입주 물량을 늘려야 되는 도시들이 이제 오래된 도시들인데 재건축 재정비가 안 된 지가 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도심권 위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태고 지방은 인구도 좀 빠르게 줄어들고는 있어서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데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입주 물량이 저렇게 좀 제일 부족한 상태면은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급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고 나면 아파트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뭐 2, 3년 뒤에는 공급 부족 때문에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이나 서울 주변 지역들, 뭐 성남이라던가 뭐 이렇게 좀 일기 신도시 위주로는 지금 신축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지가 오래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래프는 24년 5년까지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더 심각하게 감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이 다 이런 신축이 부족한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인천 뭐 이런 지역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인구보다는 가구 수거든요. 근데 서울은 이제 인구들이 유출이 되고는 있는데 그 유출되는 특성들을 보면은 한 가정 단위로 뭐 경기도나 뭐 인천 같은 지역으로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선택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들어오는 세대 수가 더 많습니다. 이게 1인 가구 같은 경우들이 서울에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이제 지방에도 상담을 많이 다니는데 예전에는 지방 분들한테 뭐 서울부동산 얘기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부분의 또 자녀들이 서울로 또 그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택들을 뭐 자녀들 명의로 사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꽤 늘어나서 수요는 계속해서 뭐 서울 위주로 많은 상태인데 공급은 보신 것처럼 신축이 계속 없는 상태고 재건축 재개발이 당분간도 또 계속해서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돼서 공급 부족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물론 내년 부동산 전망을 또 준비를 하겠지만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올해 말 내년 부동산 가격 수준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년도도 지금이랑 크게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크게 요동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작년 말에는 이제 급락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고금리가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작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1월부터 연말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굉장히 좀 컸다면 올해는 1월부터 지금까지가 오히려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체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말에는 소폭 시장 금리가 인상이 되겠지만 내년도는 크게 금리를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도는 금리가 크게 인상되거나 크게 인하할 가능성은 좀 지금으로서는 적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쭉 유지하는 방향이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나 내년도 총선이 좀 준비가 되어 있긴 해서 그런 것들의 영향이 단기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 없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정부 정책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올해 되돌아보면 2023년 부동산 가격은 결국 정부 정책이 결정한 꼴이 됐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총선 끝난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내년도에 특례보금자료론 같은 그런 상품들이 출시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다 거의 대부분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히 규제 완화를 할 것도 없고, 또 지금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는 상황이라서 강화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동남권 위주로는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던가 규제 지역을 풀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정부 정책도 큰 그 변화는 없을 거고, 오히려 지금 올해 이제 법 통과를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분양권, 실거주 아직 폐지가 안 된 부분들이나 취득세 같은 것들, 그게 11월에 이제 마지막 올해에 그게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시기라서 11월에 그 변수가 하나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겠지만 선거로 인한 일기 신도시 같은 그런 거나 GTX 같은 영향들은 좀 다소 있을 거고, 오히려 최근에 공시가격을 다시 좀 이렇게 합법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하는 변화를 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조금 하나씩 어긋난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정부 정책에서 좀 정돈돼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는 시장 흐름도 크게 요동 없을 거고 정책도 크게 변화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좀 손봐야 될 것들을 조금 안정화시키면서 손질하는 시기가 내년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사실 부동산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요인이 되잖아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경제나 국내 거시 경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요와 공급이나 정책이나 개발 호재 이런 단편적인 것들로 가격 예상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쟁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분명 조심스럽고, 그게 또 개인의 경제에도 아마 굉장히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이게 금리가 지금 우리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의 금리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9%대 정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5%대 수준이면 예전에 이자 부담 크게 안고 집 사시거나 다른 것들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충분하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전망도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매입이나 매각 같은 것들에 심리적인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일 것 같고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거시 경제나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그게 개인의 이런 선택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느 때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진짜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라면 이렇게 경매 건수가 늘어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장이면 얼마든지 내가 좀 비싼 가격에 팔아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경매 건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2011년 5월 달부터 보신 것처럼 계속 1,500건을 넘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게 된 게 이제 15년 초부터 쭉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16, 17, 18, 19년, 21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경매가 거의 없죠. 네, 그랬군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언제부터 22년 9월, 10월 달부터 경매 건수가 거의 1000건 이상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최근 8월이랑 9월 달부터는 경매 건수가 다시 1500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2020년과 21년 초저금리 시대에 영끌에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동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물가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앞으로 경매 물건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다. 17년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21년 말까지 이어졌는데, 이때는 경매 건수가 진짜 없네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거의. 근데 지금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땐 작지만 추세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요. 즉 우리는 서울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서울의 지금 아파트 부동산 시장도 이제 어쩌면 지금 상당한 불황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가 지금 8월 중후반부터 이상해지고 있다, 네.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10월에 4가지 지표를 아주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10월 말 정도가 되면은 이 데이터 4가지만 보면 앞으로 2차 하락이 빨리 시작될지 늦게 올지가 가늠이 되는데, 지금 10월 말 딱 끝났잖아요. 네. 이미 2차 하락은 오고 있다. 지금은 매물도 역사상 가장 많이 쌓여 있고, 수급은 이미 완전히 꺾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고, 그래서 2차 하락이 오는 거는 저는 확률적으로 85% 이상 결정이 됐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드디어 기회가 온다, 일부 지역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2차 하락이 오게 되면은 일단 대장이 서울이 꺾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다시 많은 지역에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상으로 무릎 밑에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도 무릎 밑에인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데, 아마 이제 가장 대장이라 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 2차 하락이 오게 되면은 잠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드디어 부동산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기가 온다. 오늘은 경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6개월째 증가했다는 뉴시스 기사입니다. 낙찰률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건수가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고, 이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대표님, 먼저 지금 경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서울 전체적인 이제 경매 건수를 보게 되면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 건수는 증가하는데 낙찰을 받는 케이스는 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딱 봐도 서울 지금 부동산 시장도 본격적으로 지금 불황의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경매 건수 추이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수도권의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11년, 12년, 13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건수 기준으로는 1,500건 이상 경매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좀 불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1,500건이요? 1,500건 네. 월간 기준으로. 근데 요게 언제 돌파했냐면 11년 5월 달에. 2011년 5월이요. 네네. 그래서 2011년 5월 달부터 보시는 것처럼 계속 1,500건을 넘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게 된 게 이제 15년 초부터 쭉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16, 17, 18, 19년, 21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경매가 거의 없죠. 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언제부터 22년 9월, 10월 달부터 경매 건수가 거의 1000건 이상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최근 8월이랑 9월 달부터는 경매 건수가 다시 1500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경매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부동산은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이렇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근데 대출 이자를 못 내기 때문에 뭔가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한 초반 정도서부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경매 시장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라면 이렇게 경매 건수가 늘어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장이면 얼마든지 내가 좀 비싼 가격에 팔아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경매 건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거용도 있고 주거용 중에서도 아파트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있고 많은데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서울 전체 건수고요. 자, 이 중에서 주거용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거용을 누르고요. 네. 자, 주거용만 보니까 어때요? 주거용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 왼쪽에 가장 높았던 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인가요? 2010년, 네. 2012년 10월 달, 네. 그다음에 뭐 2013년 요럴 때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정말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 역전세, 하우스 푸어 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 네.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좋지 않았을 때에도 주거용이 이제 1,400건이 넘으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8월 달에 1,400건 넘어섰고 9월 달에도 거의 1,400건에 육박할 만큼 지금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라고 보면 이게 다소 시차가 있다라고 보면 올 초부터 위기는 시작이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저도 제가 누누이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0년과 21년 초저금리 시대에 영끌에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동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물가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앞으로 경매 물건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살펴보면 네. 제일 지금 심각한 시장이 어디냐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장은 어디냐면 바로 오피스텔 시장입니다. 네. 자, 보시면 오피스텔은 어떻죠?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뭐 한 13년 6월 달에도 이제 오피스텔 경매 건수가 한 100건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140건이 넘어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이제 긴 막대 그래프는 경매 건수고 그 다음에 요 작은 막대 그래프가 매각 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와도 매각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시장에서 경매 시장에서 그만큼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매력적이니까. 근데 경매 물건 건수는 늘어나는데 매각 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별로 경매로 그 물건을 취득하기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경매 건수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요 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각 건수가 네. 별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짙은 색이 매각 건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경매 건수는 늘어나는데 매각 건수가 전혀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매물로 많이 쏟아지고만 있지 이게 시장에서 소화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심각한 시장이 어디냐? 오피스텔에 이어서 또 하나의 심각한 시장이 바로 연립다세대입니다. 네. 자, 지금 연립다세대 시장이 지난 경매 물건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3년 9월 달입니다. 요때가 지금 528건이었어요, 서울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얼마까지 돌파를 했냐? 이게 1000건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과 지금 연립 다세대 시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저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고가 시장이 아니라. 이 중저가 시장은 경매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지금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좋지 않았던 12년, 13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라고 지금 경매 이 통계 데이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최근에 있었던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오피스텔 데이터를 이제 리치고에 포함을 시키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근데 전혀 이슈화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연립이나 다세대는 이 역전세나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은 전혀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중저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많은 또 소비자분들이 그러면 아직은 아파트는 괜찮지 않냐 네.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만 한번 보자고요. 서울의 아파트 가장 좋다라고 하는 서울의 아파트도 자 경매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는 계속 있군요. 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단 추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추세가 확실히 증가 추세에 있다. 아파트는 아무래도 좀 경매 증가가 예전에 비해서 좀 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연립과 오피스텔, 네.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의 문제 네.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얘기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세상에서는 자산의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네. 왜냐하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만 해놔도 4% 달러로 예금하면 5%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대출이 많으신 우리 어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 부담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흔들리기 취약한 층이 어디냐? 바로 이제 우리 보통 중산층이나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연립 다세대 쪽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도 경매 건수가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뭐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오피스텔하고 지금 연립 다세대 시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심각하잖아요. 네. 딱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아파트 빼고 오피스텔하고 연립 다세대만 합친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 합친 거를 보여드리니까 어때요? 가장 심각했던 2013년 10월이 725건인데 근데 이때는 매각은 185건이 됐거든요. 네. 725건인데 매각이 213건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9월 달은 1000건이 넘었는데 매각이 180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경매 건수는 훨씬 많은데 매각 건수는 저희로 정말 심각했을 때보다 더 작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저가 어떤 주거용 부동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는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의 고금리 상황과 연관이 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여전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건수 자체로는 이제 막 300건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은 괜찮지만 저는 아파트에도 점차 이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경매의 증가가 결국에는 집값 하락의 전조가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비슷한 견해를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라면은 자 이제 우리가 대세 상승장을 서울 한번 이 경매 건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의 대세 상승장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14년 초부터 시작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경매 건수가 13년 말을 고점으로 계속 줄어들죠. 네. 그래서 상승장 초기에는 경매 건수가 줄어들다가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17년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21년 말까지 이어졌는데 이때는 경매 건수가 진짜 없네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거의. 근데 지금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땐 작지만 네. 추세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요. 즉 우리는 서울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서울의 지금 아파트 부동산 시장도 이제 어쩌면 지금 상당한 불황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 단기 반등장이고 이러한 단기 반등장은 10월에서 11월 달까지 그리고 좀 더 길게 이어진다라면 내년 총선 정도가 있는 1,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고
다시 2차 하락, 대세 하락장이 또 다시 올 거다라고 제가 전망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9월 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부 데이터가 지금 8월 중후반부터 이상해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10월에 4가지 지표를 아주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0월 말 정도가 되면은 이 데이터 4가지만 보면 앞으로 2차 하락이 빨리 시작될지 늦게 올지가 가늠이 되는데, 지금 10월 말 딱 끝났잖아요. 네. 이미 2차 하락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표가 꺾인다라고 해서 바로 하락이 오지는 않거든요. 조금 시간이 몇 개월 걸립니다.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4, 5개월 정도 후에 이게 가격 하락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지표는 다시 하락으로 다 방향을 틀어섰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에 내놓으면 이미 안 팔릴 거예요. 그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첫 번째가 매매 수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지금 팔려고 내놓은 어떤 이런 매도자가 많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매수자가 많은지를 또 데이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인데, 그나마 이런 것들을 지난 1월 3일 부동산 대책, 그 중에서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혜택으로 인해서 여기 거래량이 좀 늘어났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끝났습니다. 네. 9월 말에. 그래서 아마도 10월 달부터는 거래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10월 달 거래 동향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9월에 고점을 치고 10월 달부터는 지금 거래가 계속 꺾이고 있는 게 더 보여요. 네. 좀 이따 이런 것들 다 데이터로 저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 지표가 뭐냐면 바로 이제 환율 지표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또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500원, 1,350원 정도를 중심으로 뭐 조금 떨어지면 뭐 1,340 몇 원, 올라가면 1,350 몇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만약에 이게 1,370원을 넘어서 1,400원 정도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작년 하반기 기억나시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거의 못했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급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또다시 올라간다라면은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락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완만한 하락이 될지 급격한 하락이 될지는 저는 환율 데이터에 좀 달려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환율을 굉장히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있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뭐 4.9%, 한때 5%도 돌파했다가 다시 좀 뭐 한 4.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4.9를 넘나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진정이 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미국은 지금의 어떤 고금리의 이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거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한국의 금리 인하도 굉장히 요원한 일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다들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이 된다라면 불안불안한 이런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또 좀 파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네 가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지표가, 네, 그 지표가 바로 이제 매매 수급 데이터고요. 자, 이거를 먼저 가장 중요한 서울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제가 요 차트를 제가 좀 키워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차트가 서울의 이제 매매 수급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요. 잠시만요. 요걸 제가 끌게요. 네, 요러면 이제 딱 수급 데이터만 보이는데, 요 파란색 선 있죠? 네. 요게 매도자가 많음이에요. 파란색 선이. 그렇죠. 네. 파란색 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도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아지는 거예요. 집을 파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어떻게 취합이 되냐면 KB 부동산 협력 그런 부동산들인데, 거기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부동산에 앉아 있는데 손님들이 나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하고 오는 손님이 많아지면 이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이 데이터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지표가 너무너무 훌륭한 아주 좋은 지표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11월 말을 고점으로 팔 자세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올해 8월 13일을 저점으로 팔 자세가 다시 어때요? 증가하는데,
최근만 놓고 이걸 최근으로 제가 좀 줄여볼게요. 네. 자, 요 각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네. 즉 지금 팔 자세가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요 빨간색 선 있죠. 네. 이게 사자세거든요. 매수자 많음. 근데 매수자 많음이 작년 10월 30일 저점으로 계속 조금 증가하다가 올해 한 8월 20일 고점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 자세는 계속 많아지고 사 자세는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매매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 자, 보시면 저를 이제 계속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21년 10월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그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매매 수급 데이터인데 요때 이 파란색 선이 어때요? 기울기가 10월 달부터 가팔라지고 있죠. 네. 그다음 매수세는 어때요? 가팔라지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여러 가지 지표도 있지만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최근에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지금 다시 2차 하락이 시작됐다. 근데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자, 가장 또 뜨거웠던 시장이 바로 세종인데 세종도 보시면 어때요? 팔 자세가 늘고 사 자세는 다시 제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미 수급 데이터가 8월 지금 중반을 딱 고점으로 꺾이고 있고 10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지금 하락적으로 가닥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을 들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와서 해주셨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조금 꺾이기 시작했군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럼 또 보통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두 번째 데이터가 거래량, 매매, 거래량. 예, 이 그렇죠. 내용인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마 요 데이터는 제가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뭐냐면 자, 우리가 거래량을 보통 보는 거는 뭘로 봐요? 실거래 거래량을 봅니다. 네. 근데 이 실거래가의 단점은 뭐냐면 느려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했어요. 계약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에 거래량 데이터는 언제 집계가 끝나느냐? 11월 말에 끝나요. 그래서 좀 느리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 바로 거래 동향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 거래 동향에 서울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파란색이 매매 거래가 한산한 거예요. 한산한 거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거래가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올라가면은 거래가 이제 좀 활발해지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서 요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거래가 활발한 거고, 막대 그래프가 떨어지면 거래가 한산한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언제 고점을 찍었어요? 네, 8월 27, 9월 3일, 네. 9월 10일. 그래서 딱 9월 중순을 고점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뚝뚝뚝뚝뚝. 지금 계속 거래가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10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보다 훨씬 더 작아질 거다. 라고 지금 데이터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수급도 이미 꺾였죠. 근데 왜 이렇게 거래량이 없냐? 지금 팔 자세는 늘고 사 자세는 없으니까 거래가 줄어드는,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데, 또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시장에 지금 매물로 나온 매물량인데, 네. 이게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자,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서울의 아파트 매물량이에요. 파란색이. 근데 이 파란색 선이 언제가 제일 높죠? 지금이 가장 높습니다. 네. 지금 얼마냐? 7만 4천 건 정도 됩니다. 수도권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한 25만 채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매물이 쌓인 거는 지금 처음이다. 자, 보세요. 작년 22년 하반기 때 매물이 제일 많이 쌓였을 때가 서울이 지금 6만 5천 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7만 4천 건. 그때보다 10,000건 정도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매물도 역사상 가장 많이 쌓여 있고 수급은 이미 완전히 꺾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고 그래서 2차 하락이 오는 거는 저는 확률적으로 85% 이상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PF 시장에도 상당히 이상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자칫 뭔가 이제 불안 신호로 나타나게 되면은 환율이 여기서 저는 급등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는 좀 해둬야 된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처럼 혹시라도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올해 말이나 내년 한 초중반에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한 부동산 지표와 엮여서 또다시 상당히 강한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또 좋은 지표를 생각하면은 다행히도 지금 또 수출 쪽 지표가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런 또 경제 지표들이 또 일부 좋아지는 데이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금의 이제 불안한 상황이 별 문제 없이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환율도 1,400원 넘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의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혹시라도 일부 뭐 미국의 이런 전문 경제 학자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6%, 7%, 심지어는 8%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라고 알려진 하워드 막스라고 하는 분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경험해 왔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어떤 맞는 그런 투자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이제는 트렌드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과정 속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좀 데이터를 관찰하시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매매 수급,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죠. 네. 네, 수요 공급 차원, 그다음에 거래량, 그다음에 네. 환율, 네.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 그렇게 네 가지를 지켜보면서 네. 이제 시장을 예상을 해보자는 말씀이시고 일단은 2차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네. 쪽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저희가 연말에 또 특집을 마련하겠습니다만은 자 네. 지금부터 내년까지 집값 전망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제가 저를 이제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김기원이 2024년을 누구보다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2024년부터 드디어 기회가 온다. 일부 지역부터.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2차 하락이 오게 되면은 일단 대장이 서울이 꺾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다시 많은 지역에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상으로 무릎 밑에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도 무릎 밑에인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데 아마 이제 가장 대장이라 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 2차 하락이 오게 되면은 잠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드디어 부동산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기가 온다.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부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에 22년 하반기와 같은 급격한 하락이 한 번 더 온다. 라고 하면 내년 중후반에도 수도권에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만약에 완만한 하락이 온다. 그럼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한 25년 중후반이나 한 26년 정도까지.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기회는 한 25, 26년 정도. 하지만 내년에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부 지역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수도권은 급격한 하락이 오면 내년에 잡아도 되고 급격한 하락이 오지 않으면은 뭐 25년에 26년 정도의 데이터를 좀 보면서 내 집 장만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바뀐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짚어봤습니다. 뭐 연말에 어차피 저희가 2024년 부동산 전망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네. 더 자세한 데이터로 그때 또 12월 정도 되면 또 데이터가 달라질 테니